여당 내 명청 갈등으로 이어졌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6월 지방선거 전 합당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합당을 주도해온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저녁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관련 목소리로 정치원 시작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이거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도 문제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던 건데 해도 됐었던 인사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대체로 의원님들 생각은 땅 논의를 당장 중단을 하고 지방선거의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은 애당심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정치원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0일 정청래 대표의 깜짝 프로포즈로 시작한 합당 논의.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물 건너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의총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낸 거죠? 네, 뭐 사실 지난 일요일 날 조국 대표가 민주당 13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날까지 답 안 주면 합당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부터 사실은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조국 대표가 만일에 그날 민주당이 좀 시간을 좀 빨리 좀 단축하고 결론을 빨리 좀 내주라. 그리고 내가 다른 뜻은 없으니까 우리 전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합당을 좀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마음을 모으자. 하려고 했으면 그날 극렬 합당 반대론자 이렇게 표현은 안 썼어야죠.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책임이 민주당 때문에 이렇고 우리를 이렇게 약간 모욕 주는 것은 안 된다. 예. 이렇게 하는 걸 봐서 이미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입장 정리를 했고 예. 어떤 합당 무산에 대한 어떤 퇴로 그리고 이제 책임을 민주당 쪽에 분명히 하기 위한 기자회견이구나. 그렇다면 그거를 기자회견하기 전에 민주당 쪽에도 전달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또 그 어제인가요? 저 마라톤 회의가 있을 거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마라톤 회의가 1시간 반, 1시간 반 만에 끝났으니까 마라톤도 중간도 안 뛴 거죠. 예. 결론이 쉽게 빨리 끝났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합당을 어려움이 있지만 밀고 갑시다라고 하는 의견보다는 지금의 이 논란을 어떻게 잘 수습할 거냐 여기를 중심으로 아마 최고위원회 마라톤 회의가 종결된 것이다 이렇게 봤으니까요. 오늘 의총과 또 뭐 의원들과의 간담회 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수습을 위한 어떤 스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합당이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멈춤한 겁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리더십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불과 이제 7개월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역대 집권당과 또 청와대 당청 간의 갈등이 이렇게 조기에 정권 초기에 이렇게 드러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수습해 나갈 것인가 그런 거 고민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사인을 줬어요. 지난번 이제 정청래 당 대표 새로운 최고위원 체제 구축하고 또 한 명 더 원내대표 새로 선출되고 청와대 초치 만찬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야기 반명이십니까? 딱 그건 언중유골이에요. 예. 말 속에 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빨리 정청래 당 대표가 캐치하고 그때부터라도 좀 당을 자기 중심적 어떤 홀로서기에서 그래도 집권당으로서 1호 당원인 이재명 대통령하고 공감 또 공유 속에서 예. 합당 제안 이런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성부수를 던진 거거든요.
그 성부수가 지금 자충수가 된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이 합당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치명적 법정 진술을 한 사람의 변호인을 2차 특검 후보로 추천한 걸 두고도 정청래 대표가 이틀 연속 사과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또 이런 명청 갈등 국면에서 정청래 대표의 편을 들었더라고요. 해도 될 만한 인사였다 이렇게 말한 게 또 화제가 됐어요. 그게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전 변호사를 이제 2차 특검으로 이제 후보 추천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일단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일단 떠나서 법사위나 최고위원회 의견조차 모으지 않고 이 중대한 특검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 과정을 좀 일단 보고 놀랬고요. 그런데 다른 최고위원들은 모르는데 이성윤 최고위원은 또 알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대표가 또 이틀 연속 계속 사과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일단 놀랍고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내 책임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원내대표 쪽의 책임을 좀 이렇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 네. 그리고 본인도 내가 추천했는데 나의 책임이 큽니다라고 얘기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음모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썼어요. 그리고 김어준 씨는 방송을 통해서 해도 될 만한 인사였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걸 엮어서 보면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네. 뭔가 좀 뒤끝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본진보다 여진이 더 큰 지진 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로 오늘 저녁에 최고위원회 열어서 합당 관련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대통령을 잘 거들고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조로록 발표를 하면서 이제 새로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음모론이 뭐냐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또 이렇게 또 이제 얘기가 나가는 것 아닌가? 이 부분 되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명청 갈등에 여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도 전해주셨습니다. 민주당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키워드에서 국민의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윤 어게인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갑자기 돌변한 입장을 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한 건지 다른 배경이 있는 건지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과천 상륙작전이다. 이거 선관위 상륙작전. 범죄자들의 소도가 되어버린 선관위거든요.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의 지지자들을 비판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의 스펙트럼들을 저희는 다 품고 가는 것이죠.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변검이라고 합니까? 얼굴이 이렇게 확 바꾸는 거 순간순간 그런 느낌도 하나 들고 그 지방선거 결과를 우리가 잘못했던 게 아니라 당에서 내분이 생겨서 저런 일들이 생겼다. 알리바이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속마음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인터넷에 이거 AI 영상 아닙니다라는 제목하에 김민수 최고위원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말을 해서요. 이렇게 윤 어게인을 외치던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으로 선거 치르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칭찬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게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의 사실상 현실적인 인식이죠. 그러니까 국민적 상식과 국민적 어떤 인식 눈높이를 통해서는 지금 이제 윤 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 세력이 제1야당 그러니까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힘이 그들의 어떤 주류적인 입장에 이렇게 지방선거를 가면은 대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인식을 이제 김민수 이제 최고위원은 이제 아는 거죠. 이걸 진작에 알죠. 그렇지만 이제 당내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위해서는 그동안 그 초강성 지층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존중해 왔던 게 사실이죠. 그럼 그동안은 중도로 가야 되는 걸 알면서 안 그런 척 했다는 건가요?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뭐 내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기타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뭐 장관들 이 사람들이 재판 과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상당히 지켜보려고 했던 그런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한덕수 전 총리부터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할 것 없이 전부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이죠. 그러면은 1월 19일 그러니까 2월 19일 구정 이후에 이제 나올 그런 윤석열 전 대표의 내란 재판 결과도 이거는 계속해서 윤 의견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결과만 기다리는 그런 지도 체제 가지고는 6.3 선거에 국민들 특히 중도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소구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국민들의 인식과 눈높이로 우리 지도부가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다행이다. 봅니다. 그럼 그동안은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서 강성 발언을 했고 또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다가 오늘 발언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콘서트 받느냐 그런 많은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정치인이 별로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쫓아내놓고 한동훈 전 대표의 팬들을 끌어안겠다 뭐 이런 전략인가요? 글쎄요, 뭐 너무 뻔히 보이는 전략은 전략이 아니죠. 속이 뻔히 보여서. 근데 저로서는 저게 뭐가 진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인한테 선거를 앞둔 정치인한테 진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표를 모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하려고들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우리들끼리는 야 저게 입만 번지르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겉만 번지르하게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찍어주고 싶은데 저런 얘기조차 안 하는 것과 찍어주고 싶은데 저런 얘기를 하니까 찍을 핑계를 만들어주는 건 또 다른 문제. 그럼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좀 빨리 당내 뭐 논란을 좀 정리하고 저희도 지방선거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윤 어게인이 아니라요. 계엄과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심판 성격이었던 지난 대선에서도 조기 대선에서도 사실은 50%를 못 넘겼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걸 돌이켜 봤을 때 지방선거가 다른 의제와 다른 분위기로 전개될 때 각 17개 광역시도에서의 분위기가 다 제각각일 텐데 국민의힘이 조금만 이렇게 뭐 변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쪽으로 표가 좀 몰릴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하고 민주당은 긴장하고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선 변화인 척인지 진짜 노선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긴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알쏭달쏭 이 의미를 알기 어려운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장동혁 대표인데요. 미래로 나아가자면서도 이 절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분열의 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윤 어게인과 함께 갈지 말지 입장을 내일까지 밝히라고 했던 전한길 씨에게는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님께 3일 안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입장을 밝혀달라 했는데요. 김민수 최고위원을 통해서 대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성훈 대변인의 그 발표는 장동혁 대표 의중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밝혔습니다. 이것은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고 어떻게 하든 말로 표현해서는 그 분열의 프레임에서 절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와서 전한길 대표가 윤 어게인과 함께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밝혀라. 장동혁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답을 하라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탈윤을 하겠다, 전륜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탈당 같은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하면서 당권을 할 수 있나요? 동시에? 저는 서울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아까 드렸는데 아마 이변은 없을 겁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할 건지 아닌지 3일 내로 답하라. 전한길 씨의 최후 통첩 질문에 장동혁 대표가 나는 그동안 입장 바뀐 것 없다. 장동혁을 믿고 국민의힘과 함께하면 된다. 그러면서 절연은 분열의 프레임이다. 너무 어려워서요. 이 언어 영역 해석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보수라는 이 큰 그릇은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 같은 사람들도 민주당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아니라면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아까 김민수 최고위원들 입장 네. 이런 것처럼 앞으로 중도 예언을 확장시켜 나가지 않으면은 6.3 선거에서 결국 괜찮은 선거 이끌어낼 수 없다는 네. 걸 현실적으로 지도부는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 한쪽으로는 우리가 좀 더 중도 무당층 이렇게 소구력을 가지는 예언을 크게 확장하려면은 윤석열 윤어게인 세력은 대체적으로 전련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게 국민들이 아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되는구나 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인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뭐 초강성 세력인 윤어게인 또 보정선거 세력 언제 당신네들을 우리 당에서 나가라고 내쳤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치를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당신들도 좀 조용히 해주고 그 네. 대신 우리가 당신네들하고 뭐 이렇게 절연하고 이런 표현은 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 그러니까 함께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가자는데 내가 윤석열 부분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뭐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가 앞으로 좀 더 표현을 할 것인데 예. 그러더라도 당신 나를 버리고 뛰쳐나가지 마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달래면서 좀 중도도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와 또 당 지도부가 이제 중도 예언을 확정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불과 2월 19일 때는 그때 1심 선고 때는 분명한 입장을 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빌드업 단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근데 이제 2월 19일 날 판결 나와서 절연 메시지 확실하게 내면 또 강성 지지층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또 이런 우려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부간의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초강성 지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뭐 특검이라든지 강압적인 어떤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또 뭐 사법부도 사법부의 독립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선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심까지는 항소심까지는 또 우리가 굳건하게 윤석열을 지켜내야 된다. 뭐 그런 목소리를 그대로 안고 간다면은 이 당은 정말 어려워지죠.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2월 19일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제가 볼 때는 빌드업 단계로서 일정 부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지금 당 지도부에 예. 그 고민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장동혁 디스카운트를 외치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계속 쓴소리를 해왔는데 오늘도 계엄 찬반을 모두 보듬는다는 것은 지도부의 과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숙청 정치는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다.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의 말과 그리고 김민수의 말에 오세훈도 그리고 우리 김성태 대표님도 이렇게 그쪽으로 집중을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 보여줬었던 그 숙청 정치 개팍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인식들을 쭉 나열할 때는 우리 김성태 대표님도 정말 꾸지람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가 되겠냐고 보수가 이제 간장종지 됐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절연을 하기 위한 어떤 뭐 빌드업 과정 아니겠냐. 한 번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서서히 끊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기대를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조금 톤을 좀 낮춰서 두 개 다 안 되니까 하나로 담아가자라고 이런 한쪽으로 정리해서 가야 합리적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그 키를 쥐고 있는 당 지도부의 힘이죠. 의제를 던지고 이슈를 선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며칠 저렇게 던지고 설 명절에 또 시민들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설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바뀌고 나서 2월 19일 날 재판 결과 나왔을 때 뭐 사형 혹은 뭐 무기징역 이렇게 크게 나올 텐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우리는 선거 승리하러 가겠다. 예. 그게 진정한 보수의 뭐 재건이다. 이렇게 하고 간다고 그러면 예. 민주당으로서도 발걸음이 바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장동혁 대표와 그 지도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진실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독심술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예. 민주당은 저게 잘 될 경우에 그리고 저 말이 거짓말이 하고 뭐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정책과 우리가 더 신뢰받는 정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성큼성큼 해야 한다. 그게 집권 여당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민주당이 긴장해야 한다. 지금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면서 소회를 밝힌 유튜브 영상이 화제인데요. 먼저 보고 오시죠. 재임 중에 펀드를 하나 아직도 가지고 있죠. 그럼 꽤 많이 올랐겠는데요? 아마도 제작비를 좀 더 쓰셨나?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일단 뭐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뭐 실패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자택 근처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죠. 오는 13일에 공개될 영상 예고편에서 재임 시절 정책에 대한 소회를 밝혔는데요. 탁현민 전 대통령 의전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의 아픈 고백과 인정,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기대라면서 SNS에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정책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영상을 공유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경 지금 현재 발언 SNS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큰 차이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이야 이제 솔직히 고백하지만은 자신의 부동산 정책은 큰 실패했다.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러니까 그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이었어요. 반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부의 부동산 집값 잡기 이렇게 정책이 우선 나가기보다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고도의 심리전을 먼저 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에 정책이 뒤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주택자 양도세 이제 중과유예 이 종료 선언과 함께 한마디로 금융 규제까지도 이제 초강수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 집값이 일정 부분 안정 기조로 잡혀 나가면은 6.3 지방선거에서도 이게 부동산 이 대책이 한마디로 정청래 당대표는 제시하지 못하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의 성과로서 지방선거에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 회의가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정 부분 저는 뭐 이렇게 손발을 맞추고 있는 도와주고 행국, 계시는 거다. 손발을 맞추고 있는 행국이다. 자기가 지금 와서 뭐 28번 부동산 정책 잘못되고 특히 마지막 임대차 3법 가지고 그냥 클라이막스 그냥 종을 쳐버렸잖아요. 그걸 잘된 정책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 정권에서 추진했던 임대주택 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새벽에 비판하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SNS를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런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가 부동산 정책 한 건 좀 아픈 손가락이다. 굳이 이런 고백을 퇴임 후 4, 5년이 지나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뭐 응원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뭐 정책적으로 조언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난 실패했다. 나는 부동산 관련해서 실패한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공하길 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마치 전임 대통령들이 한마디씩 국정과 관련해서 조언들을 하잖아요. 조언 자체를 딱 정리한 거죠. 조언이 아니라 나는 이 부분에 실패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적으로 힘 실어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된 것 아닐까 싶고요. 사실 다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129 대책 나왔을 때 어디에 몇 채 할 때 제일 봤던 게 어딘가에 35채를 지을 수 있다. 요런 공간이 있다. 아파트 봤어요. 한 동 정도 지을 수 있는 공간마저 연끌했다는 거잖아요. 연끌에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의 이 대책 발표를 놓고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 저거 가지고 되겠어. 지난번에도 실패했던 거 아니야? 뭐 미주알 고주알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도 못하는 일을 안간힘을 쓰면서 다 하고 있고 지금도 디테일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를 SNS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으로서
여기에 무슨 저 뭐 조언 한마디 뭐 이렇게 얻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실패한 대통령이고 지금 정부가 잘해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응원이 그냥 듬뿍 담겨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여기에 더 뭘 붙여가지고. 넣어야 돼요? 탈원전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원전 2기 건설을 갖다가 중단 결정을 했거든요. 그걸 다시 지금 AI 이제 에너지 기반을 위해서는 원전밖에 효율성이 큰 그런 전력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원전 2기 건설을 이제 자기는 이제 실천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정책의 변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원전 정책도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 여기 하나 앞으로 1+1으로 해줘야 돼요. 탈원전 정책도 실패한 것이다라고 인정하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개인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후임 대통령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나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라는 고백 메시지였다라고 두 분 모두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했는데요. 너무 답답하니까 현장에 가자는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죠? 아니요. 여기 주민이 한 50년 살았어요. 손님이 많지 않네. 대통령님께 여기까지 방문해 주려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밥 한번 먹고 가라. 아니죠. 대박.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사진 한번 찍어줄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 저희 엄청 응원했었던 대박. 저희 개딸이에요.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소머리국밥을 먹고 상인과 소주 한 잔을 기울였는데요. 지금은 주로 대기업에만 돈이 돌고 아직은 바닥까지는 돈이 잘 안 돈다고 하던데 어떻냐며 현장 분위기를 묻기도 했고요. 식사 후에는 주민들과 기념 촬영도 하고 반려동물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네, 시장에서 밥 먹다가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엄청 반가웠을 것 같긴 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 소머리국밥과 소주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보라고 보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나가보자라고 했다고 해요.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들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의 심기경호를 또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가끔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그 100가지 좋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최근에 참 그거 잘하시는데 코스피 5천. 네. 그럼 뭐 진짜 내가 이걸 이룬 대통령이야, 역사책에 남을 거야 하고 이렇게만이 아니라 이게 코스피 5천이 바닥까지 이렇게 온기가 퍼져나가지 못하면 실물 경제까지 더 좋아지지 않고 시장 상인들에게 구석구석 온기가 가지 않으면 이거는 자산의 불균형, 불평등, 자산의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 저 행보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시장은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다. 잘 되고 있다. 큰 기업, 대기업들도 실적이 좋다. 그런데 우리 골목상권, 우리 시장 상인들, 그리고 우리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도 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훈식 비서실장과 안기령 부대변인과 밥을 먹는 모습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너무 답답하니 현장에 나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대통령이 왜 답답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설 아래죠. 속도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설 아래에 민심을 이렇게 챙겨보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은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청와대로 이렇게 집무실 이전하고 난 이후에 통일시장이 청와대에서 제일 가까운 재래시장이잖아요. 전통시장인데 저는 측면에서 보통 정치인 대통령 이런 분들도 그래도 사람 사는 내음을 맡으면은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자신하고는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 저런 모습은 자주 보이는 게 좋죠. 저는 이제 저게 이제 연출되지 않았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설 아래 지금 현재 재래 전통시장이 상당히 붐벼야 되는데 지난 연말 보십시오. 연초에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서 두둑한 성과급
많은 성과금을 챙겨 나갔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정말 저렇게 사람이 뜸할 정도로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가는데도 저런 정도로 지금 이제 실물 경기는 안 좋다는 거죠. 이 실물 경기를 통해서 서민들의 애환과 고충을 대통령이 더 크게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너무 정치적 6.3 선거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자꾸 이 프레임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뭐 대통령의 뭐 정책적 어떤 전략적 이미지보다는 진짜 소시민들의 살아가는 저 애환과 고충을 더 중시하는 대통령. 이게 뭐 설 아래 미집 아니겠습니까? 예, 연출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 모습까지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